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벌써 10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9월 말, 10월 초 이때가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저위험 상품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투자하고 이런 분들한테도 그렇고 뭐 유식한 얘기로 하면 변곡점이 될 것 같은 그런 때예요.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다달이 지금 저위험 상품 리뷰하면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영상 좀 길어요. 대신에 경제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 드릴 거예요. 예금, 저위험 상품 입장에서. 두 번째는 상품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우리가 저위험 상품이라고 머니아이 채널에서 분류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상품들이 지금 어떤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걸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릴 거예요. 뭐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경제 상황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리가 가장 이슈였을 때예요. 한미 기준금리 추이 이런 걸 보면은 지금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금리를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5.5%까지 올라갔었어요. 제가 이제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미국 달러로 투자하는 미국의 채권들, 이런 애들은 금리는 높았을 거예요. 뭐 5.8% 막 이런 애들 상품이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올리긴 올렸지만 5% 수준까지 가지 않았고 3.5%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한미 뭐 금리 기준 격차가 어쨌다, 막 우리나라 다 망한다 이랬는데 망하지 않았죠. 우리나라 수출이 아주 잘 됐습니다. 여튼 그런데 9월 달에 미국에서는 금리를 낮췄어요. 그래서 뭐 뉴스들도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뭐 비컷을 해가지고 4년 만에 뭐 0.5% 내려서 뭐 금리 인하 시대를 열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뉴스를 보면은 11월에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높이냐 낮추냐가 우리 지금 예적금 하는데, 그리고 뭐 저위험 상품들, 초단기 채권들, 단기 채권들 투자하는 데는 좀 더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낮추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금리를 높여놨는데 높인 상태에서도 지금 집값이 쭉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자산이 없는 이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좀 부담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뭐 정책 실패다, 뭐 정권 바뀌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정치인분들께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뭐 수출은 뭐 잘 되고 이럴 수 있어도 내수가, 그러니까 내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물건을 구매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 내수가 안 좋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팔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안 사. 그럼 현대차에서 차가 안 팔리네? 고용을 안 해. 고용을 안 하면은 또 이제 국민들한테 차를 팔 때 차 살 사람이 또 줄어들었어.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꿔주려고 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출 요인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수출도 잘 되고 내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하는 게 좀 더 뒤로 밀릴 수는 있어요. 10월이 아니라 11월일 수도 있고, 11월이 아니라 저기 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두 번째로 얘기 드릴 거는 은행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무래도 저위험 상품 가입할 때 뭔가 기준을 두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금 금리들을 제가 매달 얘기를 드렸었어요. 예금 금리가 어느 정도고 우리가 투자하는 뭐 저위험 상품들은 어느 정도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얘네가 좀 메리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적금 상황을 보면은 특이한 뭐 상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저축은행이라고 4.2% 정도 예금 상품을 하나 내놨어요. 6개월짜리를. 한도도 없고 조건도 없어서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예금이 금리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도 이 저축은행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전문가분들은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저같이 그냥 투자를 했을 때 뭐 2010년대 생각을 하고 저축은행 부실 사태 생기고 이러면 막 되게 귀찮아지니까 너무 싫다,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뉴스를 좀 참고를 해보면 뭐 바로 저축은행이라고 좀 얘기하면은 좀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그냥 얘기합시다. 그래서 땡땡 저축은행은 영업 적자가 4.5억에서 549억 원으로 급증을 했대요. 영업 적자가 549억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적자를 엄청 보고 있는 기업에 아무리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하지만 돈을 맡기는 게 좀 괜찮을까 싶을 때예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저축은행들 상황이 뭐 그렇게 막 괜찮은 상황은 아니에요.
부동산 PF 때문에 저축은행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의 돈을 맡기는 게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축은행들 말고 일반 시중은행, 뭐 NH나 좀 메리트가 있는 지방은행들, 뭐 전북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금리 수준이 한 3%에서 4%그 사이 정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요 정도 이제 기준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저위험 상품 리스트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책도 쓰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저위험 상품들 막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단기 채권 ETF들이에요. 단기 채권이라고 하면은 돈을 짧게 빌려주고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려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들어오는 그런 상품들이에요. 단기 채권은 예를 들어서 뭐 안지향의 단기 채권, 머니하이의 단기 채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단기 채권들을 묶어가지고 ETF라는 하나의 그 주머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이 주머니 하나에다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을 넣을 때 어떤 ETF들은 조금 더 위험한 이 상품을 넣고, 다시 말해서 수익률을 좀 더 높이는 채권들을 넣고, 어떤 단기 채권 ETF는 좀 안정적인 것만 넣고,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리스트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단기 채권 투자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메리트가 있는 거는 수익률적으로는 플러스 단기 채권이라는 상품이 있고, 좀 안정성을 좀 추구를 하겠다 하면은 코덱스 단기 채권 플러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 뭐 다른 상품들 어떻다, 이거는 블로그에 좀 글로 써놨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세요. 만약에 제 동생이 뭐 비상금을 좀 굴리고 싶다 하면은 이런 지금 설명드렸던 2개 ETF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목돈이 좀 있는데 1,000만 원이 있는데 뭐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뭐 6개월 뒤에 좀 쓰겠다, 1년 뒤에 쓰겠다 이러면은 이런 상품들에 비상금 맡겨놓고 돈을 좀 굴리면 이자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겠다 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건 단기 채권 펀드예요. 마찬가지로 ETF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펀드라는 주머니에다가 이게 펀드 매니저들이 뭐 골라와가지고 넣은 상태란 말이에요. 펀드 매니저 역량에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ETF가 그냥 이 정도 선이라고 하면은 펀드는 플러스가 이만큼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이만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펀드들은 회사 채권들을 좀 더 많이 포함시킨 상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수익률이 막 5%, 6%짜리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ETF들은 뭐 3%, 4% 수준이지 않았냐? 왜 5%, 6%냐? 설명드리면 ETF들은 국공채, 그러니까 국채들,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들이 주가 되어 있고 회사채가 조금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단기 채권 펀드들은 조금 국공채나 이런 비중 좀 작고 회사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ETF들은 리스크가 좀 적고 수익률도 적고, 펀드들은 리스크가 좀 크고 수익률도 좀 크고, 이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함정을 하나 넣어놨어요. 유진 챔피언 중단기 채권, 이거는 중기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리스크가 큰 거예요, 일반적으로 단기 채권들보다. 그리고 여기서 단기 채권 펀드를 우리가 골라야 된다. 제 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이 중에서 좀 안 되는 것만 좀 골라줘 라고 하면, 첫 번째로 중단기 채권은 중기 채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률 변동이 커요. 우리가 생각한 거는 변동이 좀 없는 예적금 다음에 저위험 상품들을 고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중단기 채권들은 빼줘야겠죠. 두 번째는 ESG 단기 채권, 이런 애들은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ESG라는 게 조금 이제 복잡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능 필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애들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펀드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좀 커요. 근데 이제 어떤 펀드들은 좀 잘 골라보면은 보수도 좀 낮고 수익률도 괜찮은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레이트 셀렉트 펀드, 이런 상품들은 펀드 규모도 1조 3천억 이 정도로 굉장히 크고 수수료도 이 펀드들 중에서는 0.2%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뭐 수익률도 무난하고 하니까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단기 채권 ETF 고를까요? 단기 채권 펀드를 고를까요? 머니아이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겠죠. 저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유튜브에서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상금 굴릴 때 이런 상품들을 굴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투자하니까 공격적인 자산이 많고, 그래서 비상금은 최대한 안전하게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ETF를 고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진 않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지금 예적금 하다가 저위험 상품 연습해보겠다 이런 거니까 펀드나 이런 상품들, 변동성이 좀 큰 상품들로 골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경험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발행어음을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이 발행어음은 우리나라에서 4개 증권사밖에 발행을 못해요. 근데 이제 토스나 이런 데서 이런 중개를 해가지고 특판을 내놓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한 3%에서 4% 정도, 그리고 토스에서 한 투를 중개하는 상품이 한 4.3% 정도로 메리트가 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목돈이 있는데 아직 뭐 투자나 이런 걸 배우지 못했고 좀 맡겨놔야겠다 하면은 토스에서 판매하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에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이거 정도는 아주 무난한 선택이죠. 대신에 발행어음은 약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점이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단기 채권 ETF나 펀드를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뭐 금리가 어떻게 된다, 뭐 경제 상황이 어떻다, 이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공부가 자연스럽게 돼요. 운전을 직접 하는 것처럼. 근데 발행어음에다 돈을 묶어 놓으면은 그냥 묶어 두고서 아마 까먹으실 거예요. 한 3개월, 6개월 뒤만 돼도. 공부할 것도 그렇게 크지 않고, 뭐 리스크도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다음 상품은 장외 채권이에요. 장외 채권도 지금 기움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면서 이 장외 채권들 뭐 괜찮은 애들이 없을까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신용 등급은 A- 이상이고, 뭐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만기도 이제 좀 짧은 애들, 3년 이내인 애들로 뭐 이제 걸러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달이 이 영상을 기다려 주시고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점점 이 채권 가격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들이 안 좋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약간 이제 금리도 낮출 것 같고 리스크도 좀 줄어드니까 채권 수익률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치만 장외 채권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요즘에 키움증권이나 이런 곳에서 특판도 꽤 하고 있고, 롯데캐피탈에서 발행을 한다든지, 뭐 에큐온캐피탈에서 발행을 한다든지, 뭐 에큐온캐피탈은 어떤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투자로 넘어가기 전, 본격적인 투자로 넘어가기 전에 공부를 해볼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외 채권 막 어떻다 막 굳이 이제 다달이 리뷰할 때 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엔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ELB예요. 뭐 ELB, DLB 이런 상품들이 있고, 최근에 토스에서 DLB 상품들을 특판으로 많이 내놓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9월 말 시점에는 크게 메리트 있는 상품이 없어요. 근데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거는 나무증권에서 하이파이브라는 ELB를 지금 내놨고 10월 2일까지 지금 청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초자산이 KB금융이랑 삼성전자예요. 투자기간 또한 1년 정도고, 이 상품들이 KB금융이랑 삼성전자가 어떤 시점보다 103% 이상인 경우에는 만기에 7%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KB금융 투자해서 3% 이익을 보고 삼성전자 투자해서 3% 이익을 봤다 하면은 전체 자산의 이익은 3%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운이 좋으면 이 ELB에 투자를 해서 7%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은 내가 삼성전자, KB금융 투자해가지고 10%, 20% 이익을 봤는데 괜히 ELB에 투자를 해가지고 7%밖에 못 봤다, 이렇게 천장이 막혀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고, 대신에 좋은 점은 ELB 상품들은 투자를 했을 때 원금 손실을 볼 리가 거의 없어요. 중도에 막 해지하거나 중도 환매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면은 103% 이하면 그냥 수익을 안 보고 그냥 원금은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차트를 보면은 저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줄줄줄 폭포 내려오듯이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투자를 가기 전에 이런 ELB 같은 상품들을 뭐 짧게 뭐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보면 연습을 좀 하실 수 있다. 리스크 없이 뭐 경제 상황이나 주식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연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7%짜리도 있으니까 괜찮죠? 뭐 이제 최소 청약금이 지금 100만 원 정도니까 공부한다 치고 100만 원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한투에서 뭐 어떤 뭐 하락 너가웃 상품, 뭐 KB 뭐 이런 상품들은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 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지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락 너가웃 이런 거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영상 이만큼짜리 찍어야 돼요. 어려운 거 투자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늘 생각하지만.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꽤 많은 상품들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경제 상황 얘기를 했어요.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떨어뜨렸고 우리나라는 떨어뜨릴까 말까 고민을 하는 상황인데 가계부채나 부동산이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연말이나 뭐 내년 연초 정도에는 반드시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상품들을 한번 쭉 이제 나열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단기채권 ETF 설명드렸고 단기채권 펀드도 설명드려봤고 발행어음도 간단하게 언급해봤고 장외채권도 뭐 지난달이나 지지난달보다 메리트는 떨어졌지만 공부해보는 건 의미가 있다 이 얘기도 드렸고 ELB도 지금 괜찮은 상품이 하나 있었고 경험 측면에서 좀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때 5가지 상품들도 리뷰를 해봤습니다. 리스트나 이런 거는 영상 잠깐 멈춰두시고 보셔도 되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안지향 홈페이지에 무료 강의도 넣어놨으니까 참고해보세요. 자, 오늘 이번 10월달 저위험 상품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 이외에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을 최대한 드려볼 거고 요즘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댓글 남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뭐 잘 안 하는 행위잖아요. 저도 막 댓글 진짜 고맙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잘 안 남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